명목 GDP 올해 4% 잡으면요. 실질 GDP 한 2%. 올 연말과 적정 코스피가 3,170 정도 나와요. 당장 뭐 3,000 간다는 건 아니고요. 저는 뭐 주가가 머지않아 3,000을 돌파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3,000 돌파할 때 삼성전자 안 오르고 3,000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김영익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좀 새로운 환경이긴 한데 예. 저희 이호석 아카데미 구독자분에게 인사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호석 아카데미가 새로 출발했는데요. 앞으로 여러분의 부를 늘리는데 크게 기여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회사 이름을 이호석 너무 이름 붙이는 것 같아서 HS 아카데미라고. 예, 아주 정했습니다. 좋은데요. 네, 그래서 HS 아카데미. 와 있고요. 그래서 오늘 그냥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면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건 일단은, 미국, 뭐, 연준, 금리, 언제 인하, 뭐 이런 거 내용일 것 같은데요. 예. 미국 경제 상황이나 뭐 금리 환경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제가 예상한 것보다 미국 경제가 훨씬 좋습니다. 왜 이렇게 좋아요, 정말? 네. 네, 제가 당초에는 올 1분기, 2분기에 미국 경제 마이너스 성장할 수도 있다 그랬는데 뭐 지금 GDP 나오고 보니까 1분기도 2.5% 성장률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조차 낮아진 게 2.5%. 예, 낮아져가지고 네. 2.5%인데요. 예, 그런데 조금 더 낮아질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미국 경제 지표들 발표된 거 보니까요. PMI 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ISM 거기 지수 보니까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제조업도 예상보다 좀 낮게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발표되는 모든 경제 지표를 보니까 전문가들의 예상값도 좀 낮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경제 전망을 했습니다만 경제 지표가 좋을 때는 좋게 전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경제 지표가 그것보다 나빠지면 좀 꽉 끼는 지점이거든요. 네. 예, 그리고 경제 전문가들이 뒤따라 가지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국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좋기는 좋지만은 조금씩 둔화되는 조짐은 나타나고 있더라.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또 이 방송 그 뒤로 나오겠으면 오늘 저녁에 미국 노동. 2월 고용이 발표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이것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인베스팅닷컴 보니까 지금 컨센서스가 19만 8천 정도. 이것도 상당히 최근에 더 올라갔더라고요.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30만이 넘게 네, 나와가지고. 35만 3천이었었는데 네. 지난달보다 낮아졌는데 컨센서스가 지난주에는 19만 사이였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보니까 19만 8천으로 또 컨센서스가 높아졌네요. 더 올라가 버렸어요. 경제 지표 계속 좀 발표되는 거 좀 봐야 되는데. 네, 네. 그런데 현재까지 미국 경제는 상당히 좋다. 상당히 좋다. 예, 예. 교수님께서 사실은 경제가 조금 둔화될 수 있다, 혹은 좀 뭐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하셨던 이유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뭐가 달라졌길래 이렇게 미국 경제 좋은 건가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제가 미국 경제 성장이 낮아지리라고 보는 것은 소비 때문이었거든요. 네, 네. 뭐 아시다시피 소비가 미국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69%인데요. 예, 그런데 미국 가계저축이 너무 낮아졌고 뭐 최근 한 통계 보니까 미국 가계 68%가 그달 벌어가지고 그달 써버린다는 겁니다. 쓸 돈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금리가 오르니까 가계 이자 부담도 늘어나고요.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게 중간 가구의 실질 소득이 지난 3년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실질 GDP는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왜 실질 소득은 중간 가구는 감소하느냐? 소득 차별화 때문에 그러죠. 뭐 10% 정도만 GDP에서 많이 가져가고요. 중간 가구 실질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는 미국 소비력이 크지 않다. 네, 그래서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다. 그런데 2월 소매 판매는 1월 통계가 발표됐습니다만 작년 12월보다 좀 감소를 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최근에 소비 지출 보니까 1월께 0.2% 전월비 증가했더라고요. 근데 소비 지출 보니까 우리가 소비 지출하면 내구재, 준내구재, 서비스 뭐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네. 내구재 소비, 준내구재 소비는 거의 정체예요. 네, 그런데 서비스 소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서비스 소비가 거의 70% 가깝게 됩니다. 네.
예, 그런데 그 서비스 소비라는 거는 소득이 줄어들면 영업으로 안 가고 외식 안 하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서비스 소비가 조만간 그쪽 지출이 좀 줄어들 거라 보고 있어요. 아마 2분기에는 저는 마이너스 성장할 수 있다. 그 견해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 가구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질 소득이라는 게 결국은 인플레이션보다 못 벌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그죠? 그렇죠. 소득은 올랐는데 우리나라도 작년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저 가계 소득이 오르긴 오르는데 물가보다 덜 올라가지고 실질 소득이 감소했죠. 그러니까 뭔가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는 느낌인 거죠. 임금은 예. 올랐는데, 그죠? 예, 그렇죠. 임금은 올랐는데 물가보다 덜 오르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미국의 중간 가구들이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는 미국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영향권에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네요. 예. 네. 뭐 중간 가구 이하는 좀 더 심하겠죠.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저축률을 이야기해 주셔서 저도 이게 참 항상 늘 고민이어서요. 저축률이 낮다는 게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이게 좀 궁금해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중국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저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뭐 30%, 40%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코로나 때 그래서 코로나 끝나고 리오픈하면 낮아질 줄 알았는데 계속 안 낮아져가지고 소비는 안 되고 너무 안 좋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미국은 지금 저축률이 너무 낮아서 이제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이게 낮은 게 좋은 건지 높은 게 좋은 건지 궁금합니다. 그 경제학 교과서에 보면은 뭐 소비가 미덕이라고 그러죠. 소비가 미덕인 나라가 미국이죠. 네, 미국인데요. 네, 그러나 소비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미국 같은 데는 수입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뭐 오늘 또 1월 무역수지 동향이 발표가 됐는데요. 오히려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불균형이 너무 심화되고 있죠. 그래서 적당한 소비가 좋죠. 네, 그런데 저는 지금 미국 금리가 중국 금리보다 훨씬 더 높거든요. 그런데 미국 금리가 높다는 거는 미국 사람들한테는 소비 좀 줄이고 살아라. 근데 중국 금리는 미국보다 낮고 더 내릴 여지가 있거든요. 중국 금리가 많은 거는 중국 사람들이 소비를 좀 해라 가게한테. 그렇죠. 그래야지 세계 불균형이 해소되면서 세계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좀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별로 소비가 크게 안 늘어나서 좀 문제는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 소비가 적당한지 그거는 알 수가 없는데요. 네. 그런데 미국 2000년에서 코로나 직전까지 2019년까지 보니까 미국 가계 저축률 평균이 한 5.8% 정도 돼요. 2022년에는 3.8%까지 떨어졌고 지금도 4% 안팎이거든요. 적어도 저는 과거 평균 정도 한 6% 안팎 이 정도는 저축률이 유지해야 되지 않는가.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낮다는 겁니다. 네. 저는 이 숫자를 보면서 저축률이 3%라는 얘기는 번 돈을 그냥 다 쓴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미래가 걱정이 안 되나? 아무 걱정이 없나? 얼마나 낙관적이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비 심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이라는 거는 그냥 그런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그 컨퍼런스 보드에서 소비자 심리지수 발표하고 또 미시간 대에서 발표하지 않습니까? 근데 2월 통계 보니까 예상보다 더 낮게 나왔어요. 맞아요. 지난달보다 오히려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미국 거 소비 심리라는 게 미국 주가하고 거의 같은 방향을 미겨요. 근데 미국 주가는 지금 역사상 최고치 계속 경신하고 있는데 맞아요. 그 주가는 오르는데 소비 심리는 둔화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미국 사람들이 이제 조금 쓸 돈이 여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줄어들고 있으니까 아마 소비를 조금씩 줄이는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미국 금리가 높고 중국 금리는 낮으니까 중국 사람한테는 야, 좀 써라. 그런데 안 쓰고 미국 사람들한테는 야, 그만 좀 써라. 그런데 계속 쓰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미국의 금리가 우리는 지금 이제 당연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파월이 지금 금리는 제약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긴 했는데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니야 그게 아니고 중립금리라는 게 올라간 걸 수도 있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미국 금리가 니네들이 높아 보이지? 근데 안 높은 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여가지고 그런 논란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중립금리라는 건 사실 뭐 그때그때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추정해 보니까 미국 잠재 성장률 한 2% 실질 GDP 기준으로. 그 다음에 명목은 한 4% 정도 나와요.
예, 그리고 그 소위 그 테일러 준칙이라고 적정금리를 추정하는 하나의 방법인데요. 예, 그런데 제가 1분기 기준으로 추정해 보면 한 4.8%, 예, 그 다음에 연말에는 한 4.2% 정도 나오거든요. 네. 지금 저 상한선이 5.5%니까 지금은 적정 수준보다 금리가 높다. 장기적으로 저는 미국의 중립금리 수준을 뭐 추정할 수가 없지만은 한 2.5% 안팎이 되지 않을까. 명목으로도. 예. 네네네. 예. 좀 더 낮아진다라는 예, 거네요. 그렇죠. 낮아지는 이유는 잠재 성장률이 2% 안팎이고요. 이제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 작년에 미국 경제 2.5인데 최근에 올라가지고 2.0이고요. 내년에는 1.7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잠재 성장률이라는 개념이 이제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예. 가만히 놔두면 성장할 수 있는 그냥 기초 체력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기초 체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 되게 많을 것 같긴 한데 미국이라는 나라도 어쩔 수 없이 커지니까 이제 좀 줄어든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성장률이 계단식으로 떨어졌는데 미국은 상당히 오랫동안 맞아요. 2%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요새 제가 관심을 갖는 게 소위 요새 AI 혁명이거든요. 맞아요. AI 혁명이 과연 생산성을 그렇게 늘려버릴까? 그러면 미국 경제 성장이 올라간 거죠. 1990년대 중반에 IT 혁명이 있어가지고 경제 모든 부분의 생산성이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980년에서 95년까지 미국의 노동 생산성 연평균 증가율이 한 1.5%였었어요. 네네네. 그런데 96년에서 2000년까지는 2.9%로 늘어나 버립니다. 거의 2배로 생산성이 늘어나 버리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생산성이 늘어나니까 소위 이제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공급 곡선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가버리죠. 그러니까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 버리니까 물가도 떨어지고 낮아지죠. 경제 성장 올라가고. 와.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지면 보통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경제 성장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근데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 버리면요. 경제 성장률도 올라가고 물가 성장도 낮아져 버려요. 완전 좋은 거네요. 그렇죠. 이런 거를 미국 사람들이 신경제 골디락스 이코노미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때 뭐 미국 주가가 엄청 올랐죠. 특히 나스닥 지수가 96년에서 2000년 초반까지 보니까 무려 4배 반이 넘어요. 지수가. 엄청난 거품이 발생했다가 맞아요. 2000년 이후 꺼지는데요. 예, 그런데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과연 이번에 AI 혁명이 그처럼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가. 예, 그런데 2008년 미국이 금융위기 겪었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로 작년까지는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연평균 1.5%예요. 95년 이전 수준을 해결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AI 혁명 생산성 증가 효과가 아직까지는 물론 앞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제가 요새 계속 찾아보는 게 IT 혁명은 주로 제조업이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이번에 AI 혁명 제조업도 그렇지만은 주로 서비스업에서 그쵸. 생산성을 많이 증가시킬 것 같아요. 화이트 칼라 리세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서비스업에서 생산성 통계를 찾아보니까 미국 노동부 같은 데 들어가 보니까 작년 거는 아직 안 나와 있어요. 2022년 거는 나와 있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게 한 2022년 걸 2023년 5월에 발표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작년 거는 올 5월쯤에 발표가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게 저는 굉장히 좀 관심사입니다. 네, 그런데 2022년까지는 별로 아직까지. 네네. 네, 작년에도 전체 평균이 1.4%였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 AI 혁명이라는 게 정말 그 생산성을 증가시킬 것인지 이게 가장 제 관심사입니다. 근데 이 질문을요, 1월 FOMC 회의를 제가 이제 그 기자회견을 봤거든요. 예. 기자가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예. 왜냐면 이 정말 똑같은 워딩으로 파월 선생님 그러면서 요즘에 생산성이 AI 때문에 높아진다는 얘기가 있다. 예. 어떻게 생각하냐고 얘기하니까 파월 선생이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건 정말 진짜 어마어마한 큰 일이다. 왜냐면 보통의 경우에 이게 공선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면 엄청난 거지만 아직까지 AI가 그 정도인지는 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하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제 막 미국에서 AI로 뭐가 될 것 같다, 뭐가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 있는 빅테크들에 있는 그 인력들을 엄청나게 많이 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줄이는 이유가 사업이 안 좋아서가 아니고 그냥 없어도 돼서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용하게 그냥 해고한다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거 보면은
확실히 빅테크 쪽에서는 생산성이 예. 개선되고 있구나라는 게 좀 예. 느껴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대로 후행적으로 확인하면 좀 너무 늦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예.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통계가 나와야지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연준 의장도 아직 통계를 못 보셨을 그러니까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대답을 했을 텐데 근데 분명히 생산성 증가는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과연 그게 예, 어느 정도는 IT 혁명처럼 그렇게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오랫동안 지속될 것인가. 네. 근데 사실 주가 보면은 또 노동 생산성 S&P 500 평가해 보면은 96년에서 2000년까지 미국 엄청나게 생산성에서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높은 수준 유지했거든요. 예, 그런데 주식시장은 지금도 반영해버린 것 같아요. 이미. 제가 그 노동 생산성하고 미국 S&P 추정하면요.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거든요. 이미 높은 수준에 있어요. 이미 높은 생각하고 있구나. 네.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거를 생각을 이미 하고 있네요. 그죠? 예, 그래서 뭐 이 주가가 언제까지 그렇게 지탱될 수가 있을지 그거는 이제 생산성 증가 통계가 나오면요. 또 주가가 더 오를 수가 있죠. 막 거봐라. 됐잖아. 네, 이러면서. 지금 기대를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 있는데 네. 뭐 생산성 증가 통계가 좋다고 나오면 한 단계 더 올라 버릴 수가 있죠. 사실은 AI와 관련된 투자가 예. 지금 빅테크를 중심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저는 이게 나중에는 결국은 과잉 투자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는 있을 것 같긴 예. 해요. 왜냐면은 지금 뭐 애플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다 지금 뛰어들어가지고 그냥 죽기 살기로 하고 있는데 예. 다 살아남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엔 그런 얘기 후유증도 예. 있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오늘 아침에도 한 뭐 세미나 갔다 왔는데요. 네. 여러 그 기업인들이 그걸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과연 AI가 어떤 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 제조업에서 투자하려면 엄청난 많이 돈이 들어간대요. 근데 그 돈을 주고 지금 투자해야 되느냐. 그쵸. 네, 근데 서비스업에는 그 많은 투자가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제조업은 모든 걸 많이 바꿔야 되니까 맞아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과연 지금 그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맞아요. 지금 고민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일부 뭐 금융이나 이런 데는 뭐 많이 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확실히 AI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여전히 블랙박스고 파월도 모르겠다고 해서 할 정도니까 모르지만 그 고민을 하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은 주가는 좀 약간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델에 비해서 상당히 좀 오버슈팅한 구간이라고 좀 봐야 되나요? 뭐 제가 미국의 명목 GDP, 뭐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예, 그다음에 고용, 뭐 M2 이런 거를 평가해 보면은 한 10에서 15% 정도 가대평가됐어요. 생산성에 비해서도 생산성에 비해서 가대평가됐고. 예, 그런데 늘 그런 기대가 있을 때는 가대평가 되는 것이죠. 그쵸. 예, 그래서 저는 미국 주가 보면서 지금 AI 혁명의 파티다. 파티는 즐기기는 즐겨야 된다. 네. 예, 즐기는 즐겨야 되는데 이게 생산성 통계가 그렇게 안 나오면 또 많이 떨어져 볼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출입구 옆에서 네, 출입구 옆에서 즐겨라. 네. 교수님도 일단 즐기긴 즐겨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예, 저도 뭐 미국 개별 주식은 잘 모르니까요. 예, 글로벌 AI 뭐 ETF 네. 뭐 이런 거 사놓고 네. 저도 같이 좀 즐기고 있죠. 그렇군요. 교수님도 어쨌든 AI가 세상을 바뀔 것에 대해서 추세는 즐기고 계신다, 인정을 한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얘기를 좀 했으니까 중국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중국의 상황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게 이게 얘네들이 지금 디플레이션인데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뭐 이런 생각도 좀 하는 것 같고요. 소비도 안 늘어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중국 경기가 이제 통계상으로는 4 내지 5%. 뭐 중국 정부는 이번에 양해에서 5% 성장 제시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런데 시장 컨센서스는 뭐 4% 중반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중국 전문가 뭐 세미나에 참석해가지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중국의 그 대학생들 절반이 지금 일자리를 못 잡고 있대요. 얼마 전에 청년 실업률을 발표를 안 해가지고 또 이슈가 됐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1000만 명 가까이 1년에 그 대학 졸업을 하는데 절반이 지금 일자리를 찾고 있지 못하고 그 시골에서 올라온 그 학생들이 고향으로는 못 가고 예, 굉장히 좀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그 정도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우리 수출을 보면서 세계 경제 흐름을 판단하는데 네네. 지난 2월 보니까 1개월 통계를 보니까
중국으로 수출이 많이 개선되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 수출이 세계에서 제일 빨리 발표되는데 저는 우리 수출이 어느 나라로 잘 되는가. 지금 미국으로는 계속 잘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잘 되고 올해도 잘 되고 네. 있고. 그래서 미국 경제 좋다. 그런데 중국으로 그동안 수출이 큰 폭 감소했는데 최근에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우리 수출 보면은 중국 경제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구나. 그리고 뭐 품목별로 보면 역시 그 반도체 쪽으로 그 중국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수출만 보면은 뭐 중국 경제도 조금씩 좋아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중국 경제는 조금 좋아지고 있긴 한데 물가는 그래서 잃어버린 20년 뭐 또 다시 일본처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중국의 CPI가 뭐 디플레에 빠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지. 뭐 최근 3개월 동안 소비자 물가가 0.8 마이너스 뭐 1% 이 정도 되던데요. 그런데 중국의 그 소비자 물가가 계속 마이너스는 아닐 것 같습니다. 디플레이션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같은 나라는 1994년부터 명목 GDP가 감소했거든요. 저는 세계 통계를 보면서 명목 GDP 감소한 나라 일본서 처음 봤어요. 네. 물가가 떨어지니까 명목 GDP가 감소하죠. 근데 중국은 아직 그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4.5% 성장하는데. 중국은 아직 디플레이션은 아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 아까 저축률이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소비를 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축이 높으니까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통화 증가율이 뭐 최근 보니까 한 8.7%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중국 정부가 올해 그 성장률을 한 5%,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 뭐 2, 3%, 그 다음에 중국의 그 유통속도 하락률이 최근에 보니까 마이너스 3% 정도 되거든요. 적정 통화 증가율 한 10% 정도 돼요. 통화 증가율이 높아지면서 금리 떨어지면서 아마 중국 사람들이 조금 소비는 늘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비가 좋아지면서 개선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중국 향 수출 개선되는 걸 보면은 중경제도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만큼은 아니다. 이런 의견이시네요. 그래서 일부 지금 애널리스트나 아니면 여의도에서는 중국 너무 많이 빠졌다. 중국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최근에 뭐 홍콩 중국을 좀 사야 된다. 아, 네. 예, 최근에 우리가 홍콩 ELS 팔아가지고 금융회사들이 굉장히 우리 저 맞아요. 국민들한테 손실을 많이 입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쭉 그 금융회사 다니면서 지켜본 경우는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때 오히려 금융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네. 거꾸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지금 저 미국 주가, 일본 주가는 제가 평가하면 좀 가대평가 영역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가하고 중국 주가는 뭐 명목 GDP는 경제 변수로 보면 저평가 영역이 있거든요. 지난 2월에는 사실 중국 주가 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예. 오히려 뭐 그동안 못 올랐던 이런 시장에 저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일부 증권회사들도 뭐 중국 비중 좀 높이라 이런 거 전망도 부분적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워낙 많이 빠졌고 말씀하신 대로 ELS 때문에 분명히 언더슈팅 얘 때문에 더 빠진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서 기회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구조적으로 좀 좋아진다라는데 이제 한 투자 기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어떻게 보고 이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해야 될까요?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한 거 아니고요. 그렇죠. 네, 박스권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왜냐하면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사서 오르면 좀 이익 실현하고 이런 전략으로.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97년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기업들 정말 뼈아픈 구조조정을 했거든요. 구조조정했고 안정성장 국면에 들어섰다. 그러면서 우리 주가가 한 단계 도약을 한 거야. 사실 중국도 구조조정을 좀 빨리 해야 되죠. 근데 구조조정을 안 하고 서서히 너무 하다 보니까 지루하게 오래 가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중국 주가가 뭐 여기서 크게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박스권 보일 텐데 최근에는 1월에 그 박스권 하단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는 힘든데 최근 주가는 너무 낮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반등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 트레이딩 바이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이 그렇습니다. 딱 맞는 거네요. 이제 사긴 하는데 이거 계속 간다는 아니고 적당히 올라가면은 차익 실현. 근데 이런 전략도 사실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계속 끌고 가는 건 아니더라도 예. 잠깐씩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 그런 판단 기준을 하시는 거는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델이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 저평가 구간이 확실하다 이럴 때 한 번씩 하는 걸로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저는 뭐 주가를 전망할 때 제 모델로 하는데 네. 뭐 여러 나라 추세도 한번 구해보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해가지고 가대평가됐느냐 저평가됐느냐. 그래서 가대평가된 나라는 좀 비중을 축소하고 저평가된 나라는 비중을 좀 늘리고. 예, 그런데 작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해외 주식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네. 2022년 말 기준으로 보니까 우리 미국 비중 61%, 아, 유로 비중이 15%, 일본, 중국 비중 3%. 그런데 제가 평가한 모델을 하면은 미국 비중 61%는 너무 높다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 비중 좀 줄이고 뭐 선진국 하려면은 그래도 미국보다는 아직도 일본 주가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고평가 정도가 심하지 않거든요. 아, 고평가 좀 덜하다. 예. 네. 그래서 일본 비중 더 늘리실 수도 있고요. 중국 비중 뭐 조금 더 늘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궁금해진 게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정말 투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일본 주식을 엄청 많이 사셨더라고요, 또. 그래서 진짜 부지런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국가별로 투자 비중을 정한다.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마다 다르겠죠. 국내 주식, 해외 주식 비중 네. 다르고 해외 주식 안에서도 국가별로 다를 네. 거고. 근데 이제 그 비중이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보통 그 큰 기관 투자자들 연기금 같은데 보니까 네. 그 MSCI 이거 비중 있지 않습니까? 네, 국가별 네, 네. 비중. 그쵸. 네, 거기에 맞추더라고요. 아. 네, 저는 거기에 맞추기는 맞추되 좀 탄력성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 비중이 뭐 60%라면은 뭐 5% 줄일 수도 있고 5% 늘릴 수도 있대요. 그때 상황에 따라. 그런데 이제 각국의 적정 수준을 평가해봐가지고 가대평가된 지역을 좀 줄이고 저평가된 지역은 좀 늘리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제가 여러 자산운용 뭐 연기금 뭐 자문위원도 하고 그러는데 이 국가별 비중을 해외 주식에 어떻게 조정했느냐. 아하. 이거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수익률 차이가 엄청나더라고요. 그거를 조정하는 게 굉장히 진짜 개인뿐만 아니라 어. 기관 투자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연기금도 그렇고요, 그죠? 연기금도 그렇고요. 예. 어떻게 투자 비중을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 내에서도 업종별로도 중요한데요. 국가별 비중도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그 보고 통계로 나와 있더라고요. 네, 결국 이제 어떤 나라에 얼마나 투자하느냐 되게 중요한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뭐 미국 좀 얘기하고 뭐 중국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어떤 나라에 어떤 비중으로 가져가느냐는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 것 같고 예. 판단 기준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준이 달러 지수인 것 같아요. 네. 달러 지수가 오를 때는 아하. 미국, 네. 달러 지수가 하락할 때는 미국 비중 축소, 음. 다른 이머징이나 다른 나라 비중 좀 확대. 네, 달러 지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달러를 기준으로 한번 예. 판단해 보실 예. 수도 있겠네요. 국내 시장 이야기를 좀 여쭤볼게요. 국내 시장은 올해 이제 코스피가 아주 시원하게 오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오르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국내 시장에 지금 자금이 유입이 꽤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은 크게 뭐 AI 그리고 이제 밸류업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 것 같은데 국내 시장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뭐 국내 우리 코스피는 저평가 영역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뭐 1, 2월에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하면은 거의 12조 가깝게 네. 순매수를 했거든요. 이게 절반은 그 기관이 팔고 절반은 개인들이 팔았는데요.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살까? 요새 그 주식 밸류업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우리 주가도 저평가됐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30원 뭐 안팎인데 제가 보기에는 원화 가치도 저평가됐다. 그러니까 우리 주가도 밸류업 돼야 되고 원화 가치도 밸류업 돼야 된다.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이렇게 산 거는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네네. 주가 저평가됐다. 네. 원화 가치 저평가됐다. 아, 두 가지 측면이라는 게 주가도 싸고 예. 환율도 싸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신앙의 둘 다 먹을 수 환율도 있다. 떨어진다. 주가는 올라간다. 그러면은 두 가지로 먹을 수 있으니 why not? 뭐 이런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 저평가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럼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아주 중기적인 추세를 볼 때 네. 명목 GDP 가지고 계산하거든요. 네네. 예, 명목 GDP 올해 4% 잡으면요. 그러니까 실질 GDP 한 2%, 물가 2%. 이 정도 잡으면 올 연말과 적정 코스피가 3,170 정도 나와요. 당장 뭐 3,000 간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오늘 뭐 신문 보니까 일부 증권사에서 요새 그 전망치를 계속 올린다. 네네. 3,000 간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뭐 적정 주가 추정하면은 좀 3,000이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명목 GDP뿐만 아니라 흔히들 이야기하는 그 코스피 시가총액을 M2로 나오는 비율. 이거로 해도 최소한 3,000이 넘어야지 우리 주가가 적정 주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10%에서 15%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예, 룸이 그렇습니다. 있다. 섹터까지 자세히 보시는지는 좀 여쭤보기 좀 그렇긴 한데 어떤 섹터가 좋을까요? 이게 혹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섹터가 있으실까요? 저는 뭐 수출을 보면서 품목별 전망을 보는데요. 역시 저 반도체. 반도체. 네, 근데 반도체 하이닉스는 많이 오르지만 또 삼성전자는 네. 우리 저 투자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굉장히 부실하더라고요. 네. 저는 뭐 주가가 머지않아 3,000을 돌파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 네, 그러면 3,000 돌파할 때 삼성전자가 안 오르고 3,000 주가 지속할 수가 없는 거죠. 야,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요. 네. 삼성전자 빼고 진짜 많이 올라야 돼요. 제가 제일 저 궁금한 거는 지금 우리 저 수출 비중에서 작년에 자동차가 정말 잘 들렸는데 올해 자동차 비중은 줄어들고 반도체 비중이 작년에 그 15.6%였는데 올 그 1개월 통계 보니까 18.1%로 많이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늘어나는 게 선박이거든요. 조선업종. 근데 요새 조선업종 주가가 좀 비실비실하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도 한 조선업체 뭐 강의 좀 해달라서 가는데 가서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지금 어렵냐? 앞으로 이 늘어날 거나. 네, 그런데 조선업 선박 그 수출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좋아요. 펀더멘트 수주도 많이 받고 있고. 예. 네. 근데 주가는 그렇게 반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네. 울산 같은데 작년에 강의하면서요. 그 사람들한테 들으면은 뭐 수주도 많이 받고 앞으로 이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주가는 반응을 안 하고요. 예, 그리고 일부 그 자산운용사 대표들한테도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안 사더라고요. 네. 왜 안 사느냐? 뭐 일부는 이게 수주 산업 아니냐? 수주는 받아놨는데 그 사이에 뭐 임금이 올라가든지 원자재 가격이 올라버리면은 이익 별로 안 났나? 불확실하다. 수급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좀 저평가 영역이 있지 않느냐?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수출 데이터라는 거는 매출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 예. 수주는 좀 더 앞에 있는 거라서 예, 그렇습니다. 수주 다 받아놓은 거라서 그건 다 알고 있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인가 보네요.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데 하여튼 조선도 사실 업황은 나쁘지 않은데 저평가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와 조선 업종에 대한 관심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 게 요즘에 밸류업 얘기가 예.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수님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밸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 그 10년 통계 보니까 우리 그 주주 환원율이라는 게 평균 29%더라고요. 네. 미국은 92%, 중국이 32%로 우리보다 높습니다. 아. 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한 단계 더 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줬다. 그러니까 2015년에서 17년 사이에 기업소득 한류세제라고 우리 정부가 실시를 했거든요. 네네. 네, 그게 뭐냐면은 그 이전과 통계에 보니까 우리 GNI 국민소득이 생기면은 가계, 기업, 정부가 나눠가지거든요. 가계 몫은 줄어들고 기업 몫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기업은 상대적으로 부자가 되고 가계는 상대적으로 가난해졌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정부가 기업소득 한류제를 도입하면서요. 기업들한테 임금 올려달라, 고용투자 늘려달라, 배당 늘려달라. 이 세 가지 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 이전에 배당 성향이 평균 한 17%였어요. 근데 그 제도 이후에 한 25%로 올라가 버렸거든요.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뭐 당장 나타나지 않더라도 뭐 서서히 단적으로 미국은 92%, 그건 늘어날 거 없죠. 근데 우리는 29% 늘어날 여지가 많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점차 이거는 우리 주식시장에 점차 반영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우리가 빨리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이게 그 문제가 아닌가. 일본 같은 데 보니까 뭐 2014년부터 계속 이런 문제들이 논의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2년 전에 지금 우리가 내놨던 대책들을 맞아요. 2년 전에 다 내놨더라고요. 이미 내놨어요. 우리 너무 더 컨닝한 것 같긴 하죠. 예.
거의 뭐 우리가 하는 게 비슷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만큼 그 시차가 있다는 것이죠. 맞아요. 네, 그런데 우리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주 환원율이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안 좋다라는 거는 정말 좀 심각한 얘기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2015년, 17년에는 더 낮았다는 것도 예, 그렇습니다. 충격적인 거고 이게 그나마 개선된 거라는 것도 예. 충격적인 거고. 예. 근데 그때 생각해 보면은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정부가 야 니네 기업들 돈 그렇게 많이 벌고 회사에다가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써놨어? 그거 예. 빼! 이런 식으로 해서 예, 배당내 그렇죠. 뭐든 해! 이런 예. 식으로 이제 약간 윽박 지르듯이 예. 약간 막 채찍을 들듯이 예. 이런 경우라면 지금은 좀 어떻게든 그 좀 잘해보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나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세요? 정부가 그때처럼 지금 나설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때처럼, 그때는 진짜 더 세게 막, 야, 뭐 그러면서 막, 예. 막 채찍 들듯이, 그죠? 예. 임금 뭐 투자 그 다음에 배당 안 주면 법인세 더 물리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세금으로 강제를 그냥. 했거든요. 예. 근데 뭐 이번에는 강제로 할 수 없는 것 같고요. 한국거래소나 금융협회, 그 민간 차원에서 좀 많이 이제 협의를 통해 아주 유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찍보다는 당근으로. 네. 그리고 어제 연금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연금에서도 좀 좋은 회사들 투자 많이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도 네. 좀 있는 것 같고요. 그죠? 근데 우리 국민연금 그 주식 투자 보면요. 2000년에 그 해외 주식 비중이 6%였거든요. 네. 그런데 작년 보니까 31%. 아. 국내 주식 비중은 20% 넘었는데 14%. 아. 뭐 규모가 늘어나니까 국내 주식 좀 사기는 사는데 상대적으로 훨씬 덜 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국민연금 펀드 매니저들 대상 강의하면서요. 좀 미국 주가는 지나치게 고평가됐습니다. 우리 주가는 저평가됐습니다. 우리 주식 좀 사십시오. 막말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요. 네. 그런데 최근까지도 미국 주가가 많이 오르니까 현재까지는 그거 잘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주식도 좀 샀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주가 밸류업 하기 전에 사야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사가지고 밸류업이 돼야지 예. 밸류업 되면서 사면 너무 늦어요. 지금 이제 사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뭐 녹록지 않다는 의견도 있고 뭐 부동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단기 순환으로 보면요. 네. 뭐 저는 경기 확장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게 작년 4월이 저점이었는데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월 산업활동 동향 보니까 현재의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1월에 조금 올랐더라고요. 수출 중심으로 경기 확장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소비는 굉장히 부진하죠. 그래서 경기 확장인데 수출만 좋아가지고 경기 확장이다. 가게나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수출만 좋다. 근데 구조적으로는 우리 경기 문제 많죠.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잠재 성장률이 지금 2% 안팎으로 떨어졌고요. 네. 근데 이게 앞으로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네. 노동이 감소하고 우리 기업들 아직 투자를 많이 안 하지 않고 뭐 생산성도 하루아침에 개선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우리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는 게 문제고요.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우리가 저성장 국면에 들어서면서 저는 저성장 한마디로 차별하다. 차별화 지금 정말 심화되고 있죠. 뭐 작년 그 상반기에 한국은행 통계 보니까 우리 기업 45%가 이자 보상별이 1 미만이더라고요. 중소기업은 거의 58%예요. 제가 현장에 가서 강의하면은 중소기업들, 자영업자 이런 분들 굉장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이게 우리나라 경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아까 미국 얘기할 때 나왔던 용어가 나왔어요. 잠재 성장률.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비교가 되는 게 우리나라는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고 낮아졌고 낮아질 걸로 보이는 건 반면에 미국은 지금 잠재 성장률이 올라갔다라는 증거가 아직 확인되진 않았지만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그렇죠.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게다가 지금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뭐 2조 달러가 안 되는 상황인데 예. 미국의 GDP는 28조 달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 왜냐면은 제가 코로나 때 미국 GDP 볼 때 20조 달러였거든요. 예, 예. 지금 4년 만에 8조 달러가 예, 늘었어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4배가 늘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얘네는 성장률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예. 있고 우리는 낮아진다는 얘기가 예.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이게 그 금리에 주는 시사점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 어제 뭐 4.1%, 우리 네. 3.4% 이 정도 되죠. 네네. 그런데 우리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과거에는 대부분 높았었어요. 그쵸. 이게 저는 구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앞으로 우리 잠재 성장이 미국보다 더 낮아진다는 겁니다. 아. 2030년 제가 잠재 성장 추정해 보면은
1% 중반 이하로 떨어져요. 미국은 2%인데요. 그러면 우리 잠재 성장이 미국보다 더 낮으면은 우리 금리가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죠. 아,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현상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번에 저 한국은행 총재도 그 기자 간 다음에 할 때 어떤 기자분들이 이런 걸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도 앞으로 연구해야 될 과제다. 자기도 해외에 가서 경제학자한테 물어보고 해도 아직은 답이 안 나왔다는데 우리 경제 성장이 미국보다 더 앞으로 낮아질 것이다. 잠재 성장. 그러면 우리 금리가 미국보다 더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금리가 미국 금리가 낮은데 이게 이제 구조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말씀해 주신 건 저는 좀 굉장히 좀 묵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 미국처럼 큰 나라가 어떻게 우리나라보다 더 성장하냐라는 어떤 그냥 쉽게 생각하는 상식 같은 그 얘기가 깨진다라는 의미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잠재 성장률을 한번 올려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 올리기가 좀 만만치가 쉽지 않은 않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해외 주식 비중을 또 가져가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주식을 사시라는 거는 잠재 성장이 낮아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거기에 비해서도 그거에 감해서도 싸다는 저평가돼 거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잠재 성장률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나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 밸류업도 그렇고 우리나라 경제도 그렇고 진짜 개선해야 될 부분, 극복해야 되는 부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2000년 이후로 보면요, 우리 저 명목 GDP 성장률이 한 5.8% 정도 돼요. 근데 코스피는 한 7% 정도 올랐거든요. 앞으로 제가 명목 상장률 추정해 보면 한 3.7% 나와요. 앞으로 5년 정도는. 실질은 2%. 예, 그다음에 물가 고려하면요. 3.7%라면은 코스피는 매년 한 5% 정도는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저평가됐으니까 10%, 적정 15%. 수준이 10% 오르고 나서 그 다음에는 매년 한 5% 정도 이 정도는 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으로 주가의 기대 수익률 자체를 좀 낮추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싸졌을 때 사야 되는 거고 더더군다나 이런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더 커지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실 교수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역시 늘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정말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도 아까 AI가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굉장히 많은 고민하고 계신다는 것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미국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것도 묵직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 끝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이제 올해 이제 투자하는 방향이나 아니면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평가됐고 앞으로도 뭐 5년 동안 우리 코스피 5% 정도는 오르는데요. 그 5% 오르는 과정에서도 업종 종목 간 저는 저성장은 차별화가 엄청 심화될 것 같거든요. 조금 멀리 내다보시면서 투자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뭐 업종별로 정말 앞으로 차별화가 심화되고요. 업종 내에서도 좀 차별화가 심화될 거라는 겁니다. HS 아카데미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우리 저 뛰어난 그 통찰력을 가지신 분이니까 자산 배분뿐만 아니라 이 대표님께서 그 업종, 종목 차별화,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말씀 많이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쪽 거 전문가들 많이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가 이렇게 박스권일 때는 저 같은 저 이코노미스트는 필요 없거든요. 올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가 지수 이렇게 조정 보이는데 일부 종목들은 맞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2차 전지 그랬던 것처럼 그때도 이제 막 굉장히 많은 짤들이 돌아다녔거든요. 아들 우리 에코프로 있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짤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올해 또 그런 게 돌아다닙니다. 엔비디아 샀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는 애들만 가고 안 가는 애들은 또 안 가니까 극단적으로 차별화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방송을 좀 많이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구독자들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걸로 하고 오늘 교수님과 함께 너무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저희 HS 아카데미에서 한번 모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